김동식의 문학 이야기.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작품과 그 뒷 배경 이야기를 통해서 문학작품의 깊이를 더 한번 느껴보는 김동식의 문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동식 선생님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이존현 선생의 다정가를 봤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매력을 뛰어넘어 마력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 에이, 거기까지는 아니죠. 근데 진짜로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네. 제가 증거 화면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네, 네. 어떤 분은 이제 저희한테 수고하신다고 밥 사시겠다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열심히 더 좋은 작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요, 네. 상록수의 저자 시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그날이 오면 그러면 제가 아는 그날이 오면은 노래인데, 그날이 오면 옛날에 네. 민주화 운동할 때 한참 많이 그래요? 노래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은 네. 해방의 그날, 오.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오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문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활동하셨던 분이시군요. 예, 그렇죠. 1901년 태생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 어떤 시인지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예. 그날이 오면 시문 1930년.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에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성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 오리라.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내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애틀란타 문학회는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문학의 뜻을 둔 신인들의 등단을 위해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시와 수필로 한글로 된 작품들을 8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 및 부문별 최우 수상과 우수상엔 상금과 상패를 드리며 수상작은 오는 11월에 출판되는 애틀란타 시문학 제11호에 게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 광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은행의 특별 후원으로 마련됩니다. 네. 굉장히 비장한 시네요. 그렇죠. 네. 우선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받아서 자기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도 좋겠다. 네. 드는 칼로 자기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북을 치면서 행렬에 앞장서겠다. 네. 이거 보통 시의 표현이 아니죠. 이게 하나의 저항시이지만은 너무나도 과격한 표현 때문에 한국 문단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나는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1930년도에 발표되자마자 네. 일본인들이 압수하고 그 잡지사를 폐간시켰죠. 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C.M. 바우라라는 교수가요. 네. 그에 저서 Poetry and Politics, 그러니까 시와 정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를 번역을 영어로 하고 평을 썼어요. 표현은 거칠지만 서구의 저항시에서는 엿볼 수 없는 강렬한 감동을 준다. 일제 한국 통치는 가혹했으나 네.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오.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가 참 멋지네요. 멋지죠. 예. 야,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 그러네요. 야. 그러고 예.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한 게 대학 시절인데 네.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 한국 문단에서는 뭐 가죽을 벗겨 지폭을 만들어 들쳐매고 이게 씨야? 예, 뭐 이런 거죠. 이 인경을 뭐 네. 머리로 들이받아 머리가 산산조각이 깨져? 네. 이게 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요, 이게 네. 일제시대 때 저항시를 쓰신 시인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걸 첫 번째로 택한 이유는 네. 그 과격성에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시인들은 과격한 직접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네. 예를 들어는 울밑에선 봉선화야. 아, 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네. 이 양반만은 직접적으로 그냥 대놓고 그냥 쫙 뻗어나간 게 너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저는 선생님이 과격한 걸 좋아하시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저항 시인들의 시가 저항시라고는 하지만은 과격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죠. 뭐 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우리 이상화 선생님의 것도 네. 상당히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의 청포도도 마찬가지고. 청포도는 그게 저항시인지 전 잘 몰랐어요. 모르죠.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런 일제시대 때도 시인들은 상당히 낭만적이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문 선생님의 이 작품은 상당히. 아주 예. 튀죠. 예. 튀는 작품이죠.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네. 그리고 그냥 가슴을 쿵쾅대게 만드는 네.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시로 저는 받아들여요. 일제는 굉장히 싫어했겠습니다, 이걸. 당연하죠. 네. 그런데 예. 이 작품을 쓴 당사자 시문 선생님은 불행히도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193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1901년생이시니까 35살밖에 못 사신. 그렇죠. 35, 36에 돌아가신 거죠. 아이고. 요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유행병 질환이었는데. 장티푸스요?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장질부사. 안타까운데 이분이 일대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몸 기력을 회복하려고 인삼을 끓여 드셨는데. 네. 그게 장티푸스로 도지는 바람에. 근데 제가 관심이 가는 거는요. 시문 선생님이 시만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시는 지금 발표한 이 시 그날이 오면 이외에는 나는 다른 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유일한 시 작품이었나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분이 더 유명한 거는 예. 상록수라는 작품이고. 소설이요? 상록수. 예.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문인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 또 영화 작품 시나리오 작가, 네. 그리고 자신이 배우 역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뵀는데 되게 예. 잘생기셨더라고요. 미남이죠. 네. 영화배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네. 어떤 영화에 출연하셨나? 조사해 보셨어요? 네. 예. 어떤 영화에 출연했나 찾아봤더니 제목은 좀 낯설어요, 저한테는. 장한몽이라는. 그러면은 그게 심수일과 맞습니다. 예. 이수일과 심수네? 네, 이수일과 예. 심순애. 예. 네가 김중배 다이아몬드에 이런 변사가 하는 거. 예.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좋았단 말이냐 이랬던 그 영화에서 이수일 주인공 역을 맡으셨더라고요. 그 영화가 나온 시기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리랑이 나왔던 게 그거 조금 뒤에. 예, 아리랑은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렇죠. 영화인데 예. 이게 1927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아리랑이 만들어진 영화에 비운의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네. 예. 그 영화가 뭐냐면 먼동이 틀 때. 먼동이 틀 때. 이게 시문 선생님이 감독한 영화예요. 그거는
자신이 출연한 게 아니고 자신이 감독한 거죠. 감독도 하고 출연도 하고 저 대본도 직접 쓰고요. 예. 혼자서 다 하셨어요. 1927년. 1927년. 야, 요즘 만약에 심훈 선생님이 활동하셨다면은 다들 르네상스맨이라고 불렀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르네상스맨이죠. 네. 그때 당시에 그런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본 쓰고 촬영하고 감독도 하고 배우도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네. 그분의 작품 상록수는 네. 이건 공전의 히트를 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교과서에서 배워서. 그렇죠. 예. 교과서에도 한 단락이 나오죠. 예, 한 부분만. 네. 그 상록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장면.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근데 이 심훈 선생님이 저보다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대본 쓰고 촬영하고 네,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네, 저는 르네상스맨이네. 예, 21세기 형이 21세기 형. 예, 심훈 선생님은 20세기 형이고요. 맞아요. 예, 저는 21세기. 그때 당시는 IT는 전혀 뭐 꿈도 네. 못 꿨고. 네, 저는 작곡도 네. 합니다. 작곡이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게 심훈 선생하고는 이제 음악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이야기 같고. 그렇죠. 예, 심훈 선생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을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 당진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예, 흥분하실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네. 네. 흥미있게 발견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먼동이 틀 때라는 영화요. 당시에 아리랑 때문에 흥행에서는 패했지만, 예. 근데 한국 영화사에는 이게 분명한 족적을 남겼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이 상당히 인상을 강하게 줬던 건데 뭐냐면 당시 일제시대 때 식민지 치하에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는 내용도 그렇고, 예. 기법적으로도 보면은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패닝 기법이 사용이 됐대요.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는.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이제 예. 촬영하는 기법. 네. 그게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이 심훈 선생님이 사용을 했다고 예. 하네요. 약간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깝뿐만 아니고 이 양반이 조선일보에도 근무를 하고 네. 조선일보에도 출품을 했었어요. 네. 그 연재하던 게 이제 동방의 애인 그리고 불사조. 불사조. 네. 네. 그걸 하다가 일본인들의 검열에 걸려서 중단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완성 작품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이 천재들은 이 작품을 다 끝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경기 고등학교 전신인 경성보통 거기에 다닐 때 1919년 기민년이죠. 네. 그때 당시 이 양반이 그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퇴학을 당했는데, 네. 2005년도에 비로소 경기고등학교에서 이분한테 졸업장을 취소했습니다. 2005년이요? 2005년에. 도대체 몇 년이 지났나? 엄청난 세월이 지난 다음이죠. 와, 거의 한 90년이 지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네. 1919년 3.1운동을 자기가 몸소 겪고 보고 한 것을 가지고 네. 거기에서 시상을 받아서 떠올려서 쓴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 3.1 만세운동에서 참여하면서 네. 이러한 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마음속에 간절한 나머지 시상을 떠올리게 된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뭐 두개골이 산삼이 부서지고 뭐 인피를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게 정말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렇죠. 마음이었군요. 예. 와,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소름이 막 돋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작품이었군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또 발견한 게 있는데요. 예. 심훈 선생은 그렇게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조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심훈 선생의 작품이 계속 회자되고 이야기될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분 심훈 문화예술제라는 예술제가 매년 열리고 있어요. 그게
충남 당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당진이에요. 당진, 이분 원래 서울 출생이거든요. 서울 출생이죠. 노량진이 원래 예. 태어난 곳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당진이 그렇게 됐나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날이 오면을 발표했던 그때 30년도. 그때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해직당하고 충남 당진으로 낙향을 해서요. 언거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예. 제가 또 놀란 거는 당진에다가 직접 자기 손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에서 쓴 작품이 상록수. 그렇군요. 네. 그 집의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필경사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쓰는 집. 아, 그렇네요. 네. 아, 그게 그 뜻이군요. 제가 한문에 약해서.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집을 짓고 그 집에 필경사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런 거 보면 참 시인다우세요. 시인이죠. 예. 나는 이 시를 읽을 적마다 예. 가슴에 벅차오름과 피가 뜨거워지는 심장이 뛰는 이런 느낌을 가지지만 이것을 현대 젊은이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 시를 읽을 때 나와 똑같은 느낌일까 하는 데는 의구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그 일제시대의 압박 속에서 이런 시를 썼다는 그 자체가 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시대의 그 압박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것까지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이 시를 택했다는 이야기죠. 예.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의 시를 썼다 그러면 거의 목숨 걸고 써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거나 마찬가지죠.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크게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그게 다 진압이 되고 또 많은 그 지식인들이 일제한테 또 많이 변절하고 마음이 돌아서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겠다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힐 것도 같은데. 그럼요. 근데 끝까지 시인들은 저항했죠. 이 시인들이 없었다라면 아마 광복을 맞이했을 때 국민들의 정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문학이라는 게, 즉 인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일제시대 때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분류되죠. 그날이 오면 시문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사적으로도 검증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다음 시간에는 정인보 선생님의 조춘, 이른 봄이라는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조춘. 왠지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예, 분위기 있죠. 네. 여러분, 저희 방송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식의 문학 이야기. This is just beautiful. I came in here the first time and I liked the smell. It's just so I really like coming here. Wonderful.